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은 뭡니까? 자산.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걸 보니까 집, 차,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꽤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자식도 있어. 자식.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진짜 자산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이제 나눠지는 거겠죠. 차, 자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차를 사지 말아라, 좋은 차를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돈을 버는 게 자산이에요. 근데 차는 99.9%가 사고 나서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내일 팔면 감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집은 자산이에요. 집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돈을 벌어야 자산이고 벌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갖고 있는 집이 월로 돈이 들어오던 아니면 매도 차익이 있을 거나 아니면 있었던 그런 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집을 1억에 샀어요. 내가 살아. 한 70% 대출을 받았어요. 매달 한 30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집을 이제 이사를 가려고 팔려니까 집값이 1억이야. 그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자산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건 뭐 옷을 사든 뭐 땅을 사든 마음껏 하시는데 내가 소비를 하는 품목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될 품목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구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집이 점점 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로 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내가 집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차를 샀다처럼 차에 투자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망한 부동산으로 흥하려고 하고 있죠? 이해 가세요? 지금 경매영화는 망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갖고 난 흥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를 창출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봐. 될까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의도대로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분들은 이런 거죠. 부동산을 사서 이 부동산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무조건 잘 돼요. 부정적인 분들은 내가 산 부동산은 무조건 안 될 거야 이럴까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사질로 알지. 사놓고 뭘 하느냐. 부정적인 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무조건 안 돼요. 제가 부동산은 박혀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높고 낮은 파도가 친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사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판다 그랬습니다. 큰 주의사항이라 그랬어요. 이때 사든 누군가가 샀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분이 샀으면 무조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때 샀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된다며. 되죠. 맞습니까? 이때 산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무조건 안 돼요. 팔고. 희한합니다. 부동산은 땅에 박혀있는 건데 누가 소유자가 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더라 이겁니다. 스스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걱정하고 있어. 투자를 해놓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걱정이 와. 그러면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경계하느냐? 첫째, 그런 분들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돈을 넣어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걱정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리가 없겠죠. 단 거기에는 꼭 따르는 결과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따라오질 않겠죠. 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거를 뭔가를 해놓고 내가 걱정이 된다 하면 그걸 빨리 버리셔야 이게 여러분한테 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여러분의 부동산입니다. 2020년 10월 7일 날 진행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접수는 2017년 9월 29일 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2020년 10월이니까 2017년 9월에 신청하고 2020년 9월 만 3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를 볼까요? 2억 4,500만 원 맞죠? 이 가격 시점은 2017년 10월 24일 날 감정평가서가 작성돼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접수는 언제 했다고요? 2017년 9월에 했죠? 2017년 10월 한 달 만에 감정평가서가 나왔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물건이 언제 가격이다? 3년 전 가격이다 이겁니다. 3년 전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같습니까? 같은 동네도 있어. 하지만 어떤 동네는 미친 듯이 올랐죠.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이런 동그라미가 2017년에 경매가 접수됐습니다. 당연히 감정평가도 그때 하겠죠. 2년 지났다 할까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발표가 됩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GTX라든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배 올랐어요. 10배. 여기가 1억인데 시세는 10억이에요. 근데 경매는 얼마에 나온다? 당연히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대로 나오겠죠. 1억에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정가가 시세입니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조차도 이때 입찰을 안 해요. 비싸서 안 해요? 난 10배보다 더 싸게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매 정보지에 여기 사실 시세는 10억입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직접 조사를 해봐야 하나 10억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이때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뻔히 알고 있죠. 왜? 이때 입찰을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건 경매를 1년을 했니 10년을 했니 100년을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매라는 걸 처음 듣고 오늘부터 경매를 실천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감정가 때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감정가 때부터 조사해서 우린 단독으로 1억의 낙찰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